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원 대표 변호사 박보영입니다. 금일 방송 주제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또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 여성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성착취 대상이나 성노예로 취급하며 불법 동영상을 촬영 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자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대화방은 N번방이 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폐쇄된 소라넷 등에서 공유되던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1번, 2번 등 구유번호를 붙여서 일명 N번방으로 명명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텔레그램 박사방이란 박사라는 아이디를 쓰던 20대 조모씨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집계한 성착취 동영상을 대량으로 공유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계정입니다. 2020년 3월 24일 현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입건된 피해자는 124명이며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를 포함하여 18명이 구속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조모씨 등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 후 미리 확보해둔 피해자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시 찾아오거나 범행을 강요하지 않을까라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위 조모씨의 직원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던 공익요원 2명이 피해자들의 주소, 주민번호 등을 알아내어 조모씨 등 다른 공범들과 공유하였고, 공범들은 조모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주소 등으로 찾아가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착취 영상 공유방 60여 개의 참여자 수는 26만 명에 이르며 한 개 방에 최대 1만 명이 참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들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현재 박사방 운영에 따른 피해자로 파악된 사람은 74명입니다. 이 중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 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박사방에 올라온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항에 따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위 피해자 중 16명의 미성년자 여성이 포함되어 있고, 이 경우 성착취 영상물 소지 여부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앱의 특성상 영상 시청을 위해서는 다운로드가 전제돼야 되는 만큼 소지라는 형벌적 구속 요건은 이용자 모두에게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동법 제11조 5항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텔레그램 계정에서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소지한 것이 되어 위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소지를 넘어 이를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동법 제11조 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영리 목적 없이 타인에게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동법 제11조 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 영상 관전을 목적으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박사방에 들어가 영상을 다운로드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텔레그램 대화방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맛보기 영상을 본 사람은 고의가 없어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조모씨 등은 어떠한 죄명으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여러분은 2008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A양을 납치해 온몸을 구타하고 강간상해죄로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피해자는 8세의 아동이었고 한 명의 피해자였습니다. 반면 현재 이 사건으로 구속된 조모씨의 경우 미성년 여성 16명을 포함하여 피해 여성이 74명에 이르며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아동 음란물 제작 배포,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법 위반, 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7개의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모씨의 경우 박사방의 실제 운영자로서 7개의 혐의 모두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직접 미성년 여성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에게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형법 31조의 교사범으로 되어 행위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특히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대법원에서는 행위표준설에 따라
행시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현재 밝혀진 74명의 피해자에 대해 최소 1회 이상의 성착취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74개 범죄의 경합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모 씨를 제외한 운영진이나 직원 등도 각 성착취 범죄 행위마다 개별 범죄가 성립되어 경합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박사방의 경우 다른 곳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해야 한다는 이른바 인증 절차를 가입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가입된 유료 회원들도 사실상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음란물 배포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텔레그램 박사방 이용자들도 신상 공개가 가능할까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2항에서는 이 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의 경우 아동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대범죄 피해자라서 위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 아동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이는 중대범죄로 볼 수 없어 재질만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현행법은 적극적 신상 공개가 원칙이 아니라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신상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 씨는 트위터나 채팅 앱에서 피팅 모델이나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피해 여성들을 유연하였습니다. 특히 트위터에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리는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경찰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하여 개인정보를 얻어내거나 모델 채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여성의 신상 정보를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얼굴이 나오는 나치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박사방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음란한 행위를 비롯하여 변기물을 마시거나 신체에 벌레 등 이물질을 넣거나 몸에 칼로 노예라고 표식을 하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박사방 운영자들이 공익근무요원 등을 통해 알아낸 주소, 나이 등을 가지고 부모나 가족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결국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트위터나 각종 채팅의 프로필 사진에 조모 씨 등과 같은 범죄자들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노출 사진 게재를 자제하시고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제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님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9일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유해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는 아니라도 소극적, 간접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공범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미성년 여성 또는 일반 여성이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범죄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방해해서 간전한 것은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유료방에서는 피해자들의 인격이 완전히 짓밟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 행위를 수많은 이용자가 함께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피해자를 능욕하는 발언과 가학행위를 지시하였고 그 행위를 담은 영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유포하는 등 재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는 한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IP 추적 등을 통해 매우 어렵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를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행위자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단기 자유형을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27일자 영국 BBC 방송국에 따르면 77세의 영국 남성이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의 가족에게 돈을 주면서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22년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한 비인간적인 성착취,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